안녕하세요, 빌딩지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해명 영상을 올려드리고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막 전화와 카톡을 주시면서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댓글들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답변 드리기보다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뵈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통임대라는 의미가 뭔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에서는 두 가지의 임대 방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진짜 통임대,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는 통임대가 있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한 층 한 층 쓰거나 혹은 이제 뭐 두 개 층, 세 개 층 쓰고 업체가 다르게 들어와 있는 거를 이제 개별 임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통임대를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통임대를 쓰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업종들 중에서 아무래도 매출도 높고 그리고 직원 수도 많고 특히나 보안을 중요시 생각하는 업종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겹치지 않고 자기들만의 공간, 특히나 디자인 회사라든지 IT 회사라든지 이런 보안을 중요시하는 회사에서는 통임대를 엄청나게 많이들 쓰고 계시죠. 지금 대표님들이 맡았던 통임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쓰셨나요? 광고 업체도 많았고 IT 업종, 게임 개발 회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영화사, 그리고 유명 건축에 관련된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근데 유튜브를 기반한 회사들도 저희 두 곳 맞췄죠. 유튜브 굉장히 관련. 많아요. 지하에서는 촬영 공간으로 쓰고 기획 회의실을 쓰고 그다음에 기준층에는 그 일반 사무실로 쓰고 상층부에 뭐 CU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시죠. 이런 사무실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보통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그 만기를 다 채우나요? 아니면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통임대가 진짜 양날의 검인 게요. 중간은 없어요. 진짜 잘 나가서 사서 나가거나 망해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망해서 나가는 게 한 10%, 20%. 잘 돼서 오랫동안 지속해 있다가 나중에 사서 나가는 경우가 이제 80%, 90%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한 1, 2년 전부터 저희가 유튜브에서 통임대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쉬운 건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주거 시장과 이 상업용 시장으로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은 정말 이거는 하이엔드 주거 시장, 상지카일룸이나 마크힐스, 잠실의 시그니엘 이런 정도의 수준 되는 사람들이 업무용 시장에서는 통임대를 쓰는 거랑 똑같은 격이거든요. 규모와 임대료가 다르니까. 맞아요. 찾는 수요 자체가 진짜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강남에서 오랫동안 이 사무실 임대차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많이 맞췄었고 그냥 건물 지어놓고 리모델링하고 신축해놓으면 통임대가 나가겠지. 수요가 없어요. 진짜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임차를 맞추는 이 부동산도 한정적이에요. 일반적인 부동산에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 막 짓는 건물 보면 가끔 이면에도 있고 조금 더 여기서 살짝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뭐 직원들이 멀어서 또 안 온다 막 그런 댓글들이 있던데 이게 꼬마 빌딩 통임대가 뭐 2면이나 3면이나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강남에 있는 모든 대로변에는 대형 빌딩이 들어갑니다. 대형 빌딩에 대형 회사와 병원, 학원 뭐 그런 상가 업종들이 대로변으로 들어가요. 큰 빌딩을 업체가 통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저는 통으로 쓰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청담동에 뭐 하이트진로 본사 그렇게 본사로 쓰는 걸 제외하고서는 층층별로 업종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를 통으로 다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면으로 들어가면은 먹자상권이 나옵니다. 통임대를 쓰는 것 자체가 조용하고 보안을 원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면 먹자상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시끄러워서 안 써요. 그리고 대로변 바로 이면 같은 경우는 통임대보다는 쪼개서 상가를 놓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통임대를 받을 이유도 없고 통임대를 쓰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면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주거하고 업무하고 혼재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 우리 학동공원 블록 같은 데 가보면 일종이고 고급 빌라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막 의리의리하게 막 대저택처럼 꼬마 빌딩이 지어져서 사옥들이 막 월세를 5천 내고 7천 내고 쓰고 있어요. 주거 지역인데 언덕백인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보면은 국계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주거 지역이잖아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도 통임대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골목골목 안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화사라든지 특허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스튜디오도 많고. 그리고 청담동 가면은 청담공원 블록에는 거기도 딱 주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는 웨딩 관련한 업종들, 엔터테인먼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냥 그렇게 몇 천만 원의 임차를 어떻게 맞춰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솔직히 이렇게 크거나 돈이 있으면 전 대로변에 사무실 무조건 구할 줄 알았거든요. 그 업종마다 달라요. 강남에서 전철 라인, 호선마다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호선, 테헤란로라 그러죠.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이 전철역 라인에는요 금융 관련된 업종 그리고 IT, 보험,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호선 라인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런 셀러리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객들이 주로 많이 회사로 찾아오고 미팅도 뭐 회사 1층에서 커피숍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업종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 업종들은 통임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9호선과 7호선 그리고 도산대로가 있어요. 9호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 다음에 영화사, 건축사, 마케팅 관련된 회사,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에이전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9호선하고 7호선 가보면은 재밌는 게 정장 입은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캐주얼 복장, 손님 안 네, 만나고 맞아요. 자유롭게 컴퓨터 작업하시고 네, 이런 맞아요. 분들. 기술자들이 많아요. 그런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겹치는 것보다 자기들만의 공간 이거를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위에 속하는 매출이 나오거나 재무제표가 좋거나 업력이 좋거나 자본금이 많은 회사만 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회사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에 보통 한 30평에서 50평, 크면은 뭐 7, 80평짜리 규모의 회사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통임차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월세 300이나 500만 원 이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사업을 몇 년 동안 키우셔서 이렇게 결국 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많다. 그리고 통임대 다음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망하거나요, 아니면 사서 나가요. 사서 나가서 지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고 망하는 사람도 종종 봤습니다. 실제로 명도도 해보고 강제 집행까지도 해봤었어요. 그리고 도산대로를 기점으로 이제 신사와 압구정, 청담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디자인 관련 업종이라든지 의류, 그리고 갤러리, 스튜디오 일단 많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많고, 그리고 유학원, 그리고 성형외과, 각종 병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대로와 서초 쪽으로 넘어가서 교대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형외과, 피부과, 각종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법원 앞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법무사, 세무법인, 회계사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규모가 적은 회사들은 10평짜리 회사도 있고 30평짜리, 50평짜리, 뭐 100평짜리 거기서도 잘 나가는 법무법인은 통으로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임대라는 거는 그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통임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에 코로나 시절 때 막 지어서 리모델링하고 막 신축해서 나와 있는 건물들이 다 통임대를 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아요.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그 중에 10개의 회사가 통임대를 찾거든요. 이러니까 안 나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통임대를 들어가는 사무실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인테리어나 건물 외관 이런 거 엄청나게 따집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직원이 한 7, 80명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7, 80명의 월급을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3, 4천만 원은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여기를 프라이빗하게 쓰고 싶어서 단독적으로 여기를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왔는데 조금이라도 허접하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주차 공간 안 좋거나 외관이 안 좋거나 내부 인테리어 별로면은 고급지지 않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액 임차를 내다 보니까 그만큼의 또 값어치는 있어야 된다고 느끼셔야 들어오거든요. 어찌됐건 통임대가 맞춰주면 이제 결국 말이 나왔던 건 나갔을 때 이걸 다시 어떻게 맞추냐 걱정일 것 같거든요. 통임대의 큰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전체를 쓰는데 임대료를 밀리면 어떡하지? 두 번째는 통으로 쓰다가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지? 진영쌤이 진짜 통임대를 정말 잘 맞추거든요.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던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임차에 맞추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임차인이 들어올 때 사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뭐 들어온다고 선착순으로 임대를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사업성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셔야 된다는 거. 월세를 밀리면 어떡하지? 일단은 저희는 탄탄한 회사를 기본적으로 받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 회사들이 들어와서 진짜 재정상의 문제가 생겨서 임대를 못 낼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거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재소전 화해조서란 뭐냐면은요,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이제 판결을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3회를 만약에 밀렸어, 임차인이. 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명도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6개월에서 많으면 8개월이 걸려요. 판결이 나오면 이제 강제 집행 신청해서 또 그걸 내보내는 데까지 한두 달이 또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증금 다 까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거는 명도소송을 안 해도 됩니다. 미리 판결을 받아놓는 거예요. 3개월 밀렸다, 바로 그냥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보증금 안에서 해결이 돼요. 또는 필요하면 원상복구 비용까지 이제 보증금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받아놨던 보증금 안에서 밀린 월세는 다 청산을 하더라도 남습니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나갔어. 나간 다음에 어떻게 다시 맞출 건데, 이거 맞춰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마케팅이란 뭐냐면은 보러 오는 사람을 많이 유치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게 해야 되거든요. 70팀 보러 와야 그 중에 한두 팀이 하겠다고 나와요. 근데 70팀이 보러 오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 중개법인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렇죠. 저희는 보통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70팀이 오는 기간이 한 달 반이 걸립니다. 한 달 반 동안 70팀을 보여줘서 그중에 한두 팀을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 재무제표랑 그 다음에 자본금 상황, 그다음 법인 등기를 떼어서 뭐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어딘지 그 집이 이분 건지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확률은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나갔다선 치더라도 나간 다음에 임차를 다시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통 나가는 경우가 그런 거죠. 망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장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70명 자리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써보니까 회사 사업이 더 잘 돼서 부서 하나 신설했어. 그러면 한 20명이 더 들어와야 돼. 그럼 회사를 이사 가던가 아니면 주변에 얻던가 하잖아요. 처음에 10명, 20명까지는 주변에 얻더라고요. 조그만 거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뭐 30명, 40명 늘어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될 때는 밀리지 않은 업체들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나가야 되는데요. 아, 네. 그러면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 거니까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셔야죠. 그럼 만기 전 퇴실인 거예요. 만기 전 퇴실 때는 현재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니까 마케팅이 여기다 플러스 된다면은 그 상태에서 맞추는 건 더 쉽거든요. 내보내고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다시 맞추려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매도가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임차인이 뭐 나갈 수는 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근데 이때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불안하니까 지금 했던 시설들을 다 원상복구 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임대차가 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좀 임차인이 있을 때 나가기 전에 임차인이 보러 오는 걸 협조해 주시라. 왜냐면 저희가 딱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두는 것보다 이제 좀 꾸며져 있는 가구들이 있고 이러면은 또 보러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감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훨씬 더 임차를 맞추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보다는 부동산에 내놓으셔가지고 빠르게 임차인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킥포인트는 이거를 이렇게 알려드려도 사실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알았어. 니네 말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임대 관리를 잘하는 부동산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파트에도 그 아파트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강남에서도 강남 사무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형, 중형, 대형, 통임대, 통사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통만 전문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반드시 내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된다.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중개사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대표님들한테 할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이 가장 걱정인 게 나보고 직접 맞추라는 거야 결국?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지 않으신가요, 임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는 저희가 임차사 맞추 유치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10개가 되고요. 다 구성된 거를 저희를 통해서 새로운 매수자분께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임대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아예 다른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바뀐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사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한테 맡겨라가 아니고 진짜 뭐 정필하면 저희한테 맡기세요. 맡기면 저희가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본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시간을 쪼개서 여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반드시 끼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좀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고를 좀 많이 하는 부동산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부동산들이 좀 광고를 공격적으로 합니다. 사무실 상가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쪽에 이제 의뢰를 하신다면 좀 빠르게 맞추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빌딩 매매하는 부동산하고 이 사무실 상가 임대하는 부동산하고 엄연하게 다릅니다. 빌딩 매매하는 중개법인도 그렇죠. 엄청 유명한 업체들 여러 곳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네. 법인들이 또 일을 잘하고 또 네. 계약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을 사기 전에 이 상가 사무실 임대를 잘하는 부동산을 찾아놓고 건물을 매입하시면 더 좋겠죠. 이제 결국 이제 핵심은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다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승계하는 계약에서는 이런 조건이 좀 변경될까봐 어쨌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그대로 승계가 되거든요. 상가일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첫 계약 기간을 지키려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계약서를 승계하고 쭉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통임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매각하시자마자 좀 빠르게 작성을 하시면 그 기간은 또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승계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이제 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잔금하고 등기가 이제 한 4일 후에 변경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인사도 바뀐 시켜드릴 분하고, 그렇죠. 겸 네.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임차인들도 약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가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생각 안 하시다가 이렇게 한두 달 지나면은 그럼 나 지금 나갈 수 있는데 요즘 회사도 조금 뭐 어려운데 뭐 옮겨볼까?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바로 임차인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하신다거나 저희가 또 한 경우는 있어요. 임차인이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매매가 된 경우 이럴 때 저희가 중간에 임차인을 맞췄어요.
근데 이럴 때는 갑자기 또 이 임차인이 건물주 바뀌었으니까 저 이 계약 없는 걸로 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이거는 현재 매매 중인 계약이고 매매 계약서도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이 임대차 그대로 다음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이런 정도의 특약 이렇게 하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때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유령 임차인을 맞췄다, 뭐 짜고 쳤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월세가 3천만 원, 4천만 원씩이에요. 진짜 여러 개 디벨롭 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 2천만 원 맞췄어 이 건물을 예를 들어 여기는 또 3천에 맞추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유령 임차인을 한 달에 얼만데 거기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렌트프리, 뭐 무상 임대 기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지원. 렌트프리는요 관례적으로 그 조그만한 상가 하나를 계약하더라도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걸 렌트프리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만 저희가 제공을 해주지 보통 많이 줘봐야 한 달이에요. 한 달에서 진짜 길어요. 2달? 저희 이제 신사동 사옥도 지금 공사하는데 2달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기간 동안 임대료까지 내면서 하면은 이제 임차인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렌트프리 공사 기간까지는 줍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지원이요.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인테리어비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길래 그런 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바닥을 안 해놓고 임차인 들어오면 원하는 거를 뭐 까세요. 이 정도까지 지원은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뭐 칸막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적인 비용은 임대인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네, 진짜 우리 조그마한 커피숍 하나 창업하려고 그래도 돈이 얼마고. 생각해보세요. 렌트프리 줬어요. 그 인테리어 무상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들어왔어. 렌트프리 기간 동안에 썼어. 무상 임대 기간 썼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또 좋은 조건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빼고 그냥 글로 가서 또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사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는 렌트프리에다가 인테리어 비용 지원해준대 여기 다 빼고 일로 갔다가 또 이를 다 뺐다 이렇게 가는 임차인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이사 자주 하면요 직원들 퇴사합니다. 네, 진짜로요. 아니 회사들이 막 진짜 그 정도 규모 되면 업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분양 상가 같은 경우 유령으로 뭐 맞춰놓고 그걸 매각하고 짜고 했다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시고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방이나 뭐 수도권에 조그마한 분양 상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하고 지금 이 강남의 건물 전체의 규모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조그만 자영업이잖아요. 이거는 한 회사, 기업이 움직이는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럼 이제 결국 두 분은 이 토님들을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 추천 안 하시는지? 자리마다 다릅니다. 대로변에 있는 대형 건물이라고 하면은 토임대를 할 이유가 없어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각자 나눠서 받는 게. 그리고 이면에 있는 먹자상권, 바로 이면에 있는 먹자상권도 토임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분할로 가세요. 왜냐하면 1층에 식당 들어오고 지하에 뭐 노래방 들어오고 2층에 뭐 호프집 들어오고 위로는 뭐 다른 것들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면까지는 가시고요. 3면부터는 토임대를 추천드립니다. 3면부터는 상가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집안이면은 사무실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무실도 쪼개서 받는 것보다 토임대로 받는 게 가치적으로 훨씬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지하부터 5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6개 층이니까 6개 임차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6개 임차사들한테 매월 월세를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눠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나눠 받아서 건물을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도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임대도 당연히 월세 밀릴 것도 걱정하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도 영세한 임차인들이 밀리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확률적으로요. 그러니까 월세가 싸면 쌀수록 밀릴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토임대만 또 했던 게 아니잖아요. 작은 뭐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무실도 많이 했었거든요. 작은 데서 밀릴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냥 전체를 명품 건물을 만들어서 돈 있는 기업한테 차라리 그냥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큰 회사한테 맡기자. 큰 회사일수록 아무래도 이름이 더 나 있으니까 밀리면 더 창피하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월세 안 들어오잖아요. 찾아가면은 입금해줘요. 월세 밀리면 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대표님, 네, 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뭐 월세 때문에 온 줄 알아. 빨리 입금해주세요. 그러면 직원들 보기 창피해서 입금해주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회사일수록 안 해줘요. 가면은 없어요. 막 이러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히려 막 배짱으로 나와요. 조그만 사무실들이 월세 받기가 더 힘들고 미납됐을 때 큰 회사일수록 받기가 더 수월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느꼈죠. 있는 사람들 상대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건물도 있는 사람들 상대로 들어올 수 있게 명품 건물을 만들자. 아무튼 대로변은
비추천, 2면도 비추천, 3면부터는 통임대 추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갑자기 어떤 요인에 의해 경제적으로나 뭐 규제적으로나 하루아침에 또 어떤 회사는 또 망할 수도 있어요. 미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죠. 망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잘 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거 상가 사무실은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순환이 빠르다. 망하는 데도 있지만 그만큼 빨리 새로운 게 생겨서 잘 되는 회사들이 프랜차이즈가 한번 시작되면 강남에 일단 다 깔려요. 강남역에 깔리고 신사역에 깔리고 선릉역에 깔리고 압구정에 깔리고 프랜차이즈 생기면 다 일단 기본 여기부터 깔리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면은 그 자리에 또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사무실도 똑같습니다. 동네에서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상가가 있는데 저 가게 망할 것 같아요. 망했는데 또 그 망한 자리에 또 누가 들어오고, 네, 상가는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프닝도 있었고, 이제 두 분의 채널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나아가실 건가요? 제가 처음에 왜 유튜브를 시작했나를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런 잘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고, 또 책도 준비하게 됐기 때문에 이 본질을 좀 잊지 말자. 처음에 저희가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 가서도 보여드리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영상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수많은 악플을 보면서 와,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악플의 절반은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상처받습니다, 진짜. 뭐 물론 이제 시기 질투의 대상인 건 아는데요. 본질적인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발판 삼아서 이 본질을 더 강화하자. 유튜버로서 이제 재미도 이렇게 좀 추구하고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했었는데 그런 걸 좀 자제를 하고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게 이런 영상을 또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도움되는 영상 찍으면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만 봐요. 우리 팬분들만 보셔가지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스마스터가 너무 유튜버가 10만이 꼭 되고 싶어 해가지고. 실버 버튼은 좀 받아보. 요 뒤에다 이렇게 해놓고 싶어요. 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행하는 쇼츠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패러디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쇼츠를 제작을 하더라도 재미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아 얘네 뭐야, 얘네 왜 이래, 웃겨. 그런 영상은 좀 찍어서 가끔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만 안 하고 재미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빌딩 지능쌤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